안녕하세요. 테스트 배 아인스. 오늘 2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2강부터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 배 아인스를 파헤치는 것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인강을 보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이 2강에 있는 모든 문제를 쭉 풀어 보셨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다 푸신 분들만 저와 인강을 시작하셔야 오늘의 인강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 아인스 2강 1차 모의 테스트 및 시험 문제 둘러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보셨다면 가장 먼저 나오는 영역이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레젠, 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이 읽기에 대해서 한번 저와 말 그대로 둘러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푼 시험 문제를 제가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 분석하는 시간은 17강에서 저와 그 모든 문제들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은 말 그대로 배 아인스 시험이 어떻게 생겼는가, 문제 유형이나 이런 스타일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정도의 인상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유형 1, 타일 아인스를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이 타일 아인스 하면 시험 때도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이 10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일 레이젠 회액은 상관없이 타일에 정해져 있는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시간은 아닙니다. 전체 주어진 시간에서 이 텍스트, 이 타일에 요 정도 시간을 할애하면 좋겠다라고 권장해 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반드시 10분이라고 해서 10분 내에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문제 수는요. 6개입니다. 6문제인데 문제 유형은 richtig falsch, 맞냐, 그렇지 않냐 하는 문제가 여기 유형 1 타일 아인스에서는 다뤄집니다. 텍스트 유형은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로 편집글 또는 블로그 이 두 가지에서 거의 벗어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형 1에서 다루어지는 글은 지극히 개인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텍스트라는 것입니다. 형식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메일 스타일의 누구가 누구에게 또는 나의 블로그, 누구의 블로그 아니면 제목을 써서 예를 들면 Mein Studium in Korea, 한국에서의 나의 학업 이렇게 어느 정도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주제들로 제목을 정해지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von an 아니면 mein blog 이렇게 아무 제목이 없이 그냥 나의 글을 쓰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들도 있으니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텍스트의 구성은 아무래도 자신에 대한 자유로운 글이다 보니 비형식적인 글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시험 때마다 좀 다른 차이를 느낄 텐데요. 이게 비형식적인 글이다 보니 정확한 문단의 나눔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시험 때 단락이 정확히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단락마다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소개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통짜로 한 글로 단락 나눔 없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새로운 주제가 전환될 때마다 표시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텍스트와 이 문제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텍스트는 한 300에서 350 요 사이 정도의 단어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총 7문제인데요. 그 중에 0번 예시가 이제 보통 바이슈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푸는 문제는 6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 바이슈필에 있는 문제들은 리히티히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이시로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슈필을 읽는 것은 글 전체를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자, 이렇게 유형 1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 유형 1에서 중요한 것은 6문제를 저희가 풀어야 하잖아요. 총 7문제지만 그러면 이 텍스트가 예를 들어서 보통 한 20줄에서 한 30줄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7문제인데 21줄의 텍스트가 나옵니다. 그럼 대충 계산해 보면 한 3줄마다 한 문항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항상 똑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한 부분에다가 모든 문제를 넣어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텍스트를 보시면서 요 정도엔 1번, 2번, 3번, 4번이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마지막 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형 1을 마치고요. 우리 유형 2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텍스트 유형 2는요. 정해진 시간이 더 많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요. 그 이유는 다른 타일 1, 타일 2, 타일 4, 타일 5와 달리 타일 2만 지문이 2개입니다.
그리고 각 지문당 문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지문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타일 아인스보다는 2배 많은 20분이 이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자, 문제 수는 그래도 많지가 않아요. 지문이 2개지만 각 지문당 3문제씩, 그래서 총 6문제를 여러분이 풀게 됩니다. 문제 유형은요, 리히티기 팔시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아, 배, 채 중에 맞는 내용을 골라서 문장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일 스바이의 문제는 뭐냐면 타일 아인스에서 타일 5 모든 문제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난이도가 있다는 겁니다. 텍스트의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형식이 신문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문 또는 잡지에서 발췌된 기사를 주로 문제로 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베하인스이지만 신문 기사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일 스바이를 잘 소화하는 분들은 비교적 다른 타일들은 더 쉽게 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타일 스바에서 좋은 건 뭐냐면 정확한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보통 가장 위에 있거나 아니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신문 기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들이 제가 이렇게 PPT에 올린 것처럼 뭐 Neues erleben,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un altes wieder entdecken, 옛 것을 다시 발견하자. 자, 이런 제목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글의 내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어느 정도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글의 소재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Spaß für Senioren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어떤 거겠지라고 추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힌트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징적인 주제를 보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글을 예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텍스트의 구성은 아까 유형 아인스는 보통 뭐 나눠지기도 하고 안 나눠지기도 하는데 그 경계선이 모호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글로 신문기사인데도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쭉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락이 나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보통 나뉘면 한 2개에서 4개, 뭐 2개, 3개, 4개 요 정도로 단락들이 나눠집니다. 그럼 단락들이 여기서 나눠진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문에 쓰는 글이니 좀 더 내용적으로 분리가 될 경우에 단락을 나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단락 나눔은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텍스트와 문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대략 여기에서는 한 200단어로 이루어진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단어 수만 보면은 타일 아인스보다는 좀 더 짧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습하는 이 테스트 B 아인스에서는요, 이 타일 스바이의 단어 수를 좀 더 늘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더 늘렸고 여러분이 좀 더 어렵게 접근하고 어려운 텍스트를 접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래도 연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테스트에는 비교적 긴 지문들을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워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부러 그렇게 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보통 이제 문제가 주어지죠.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문장이 다 완성되지 않고 중간에 잘라버리는 문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베 체중에 그 나머지 앞에 문장과 그 나머지 부분을 아베 체중에 있거든요. 정확한 것을 맞추어서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일 아인스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0은요, 바이시필입니다. 근데 이 타이츠바이는 지문이 2개잖아요. 그래서 타이츠바이 첫 번째 지문은 이렇게 바이시필이 하나 들어가지만 타이츠바이에서는 바이시필이 없고 이제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냥 지문에 따른 3개의 문제만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지문에 따른 문제의 공통점은 주로 첫 번째 문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In diesem Text geht es 아니면 geht es darum 이렇게 시작해요. Es geht 이거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글의 중심 주제가 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베 체중에 여러분이 이 글의 전체 요지, 중심 주제가 뭔가를 맞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문을 읽더라도 전체 흐름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나머지 2 문제도요, 세부 사항을 묻는 거긴 하지만 주로 글 흐름에 중요한, 글을 이해하는데, 파악하는데 중요한 흐름에 있는 그런 정보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타일 스바이는 전체 글을 얼마나 넓게
그리고 중심 주제에 따라서 핵심적으로 이해하냐를 묻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만큼 여러분이 더 많이 신경 쓰셔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유형 3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형 3은요. 아무래도 아인스나 아츠바인 시험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문제인데 이거 가장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일 드라이가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각 텍스트가 짧잖아요. 짧은데 왜 어려울까? 이 타일 드라이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헷갈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오늘 한번 크게만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타일 드라이 유형 3은요. 시간은 10분 정도 할애됩니다. 그리고 문제 수는 7문제예요. 그리고 문제 유형은 R에서 요트까지 이렇게 광고 글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같은 작은 이런 네모 박스 안에 짧은 글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형식은 누가 봐도 광고 글입니다. 제목은 그 광고 글에 은근 이제 위에 보면 작은 티텔, 이제 제목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제목들은 제가 여기 올려드린 것처럼 뭐 Intensiver Deutsch Kurs 아니면 Natur pur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Intensiver Deutsch Kurs 이렇게 하면 뭔가 독일어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과정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독일어를 얼마나 짧은 기간에 많이 배우는가가 적혀 있겠지라고 정확한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Natur pur 이런 거는요. 자연? 그래서 뭘 다루는 거지? 자연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각 광고글마다 구체적 정보를 주는 제목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텍스트의 구성은요. 주로 광고글이다 보니 막 장황하게 글을 쓰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Stichwort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주제어만 이렇게 표시해서 뭐 얼마, 언제, 어디서,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명사와 동사를 결합하거나 아니면 명사만 이렇게 명시한 아주 간단한 광고글이 많고요. 또 그 외로 텍스트로 짧게 설명하는 글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글은 이 Stichwort와 텍스트 형태가 결합돼서 어떤 건 이렇게 요약해서 해주고 또 밑에는 간략한 문장이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텍스트와 문제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어떤 타일보다 이 타일 드라이가 이 텍스트와 문제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8문제 중에 한 문제는 바이시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제 풀어야 되는 문제는 7문제인 건데 7문제 중 한 문제는 답이 없다라고 이미 문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이 없을 땐 O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하는데 그럼 결국 남은 문제는 몇 문제예요? 6문제죠. 그럼 지문이 10개 아닙니까? 근데 바이시필 답이 하나 빠졌어요. 그럼 9개 지문이 남았고 우리가 풀어야 하는 건 6개죠. 그러면 6개를 연결하면 결국 3개의 지문은 이 문제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유형 4로 넘어가죠. 자, 유형 4는요. 그동안 풀었던 문제와 전혀 좀 색깔이 다릅니다. 야, 나인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야와 나인이냐? 여기 문제에 보시면 항상 어떤 주장이 나와요. 근데 우선 우리가 텍스트 유형 먼저 살펴보고 좀 더 들어가죠. 이 텍스트 유형은 이렇게 짤막한 글인데 거기에 각 사람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 주장을 나타내는 텍스트들이에요. 제목을 보시면은 이제 레저브리프 아니면 코멘타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의 보통은 이제 뭐 레저브리프가 많은데요. 이것은 결국 우리말로 하면 뭐 독자란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토론 주제에 대해서 이제 독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댓글처럼 이렇게 펼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는 보통 이 한 가지 주장,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는 명확한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글을 씁니다. 한 가지 찬성 또는 반대의 주장을 바탕으로 쓴 짧은 글들의 모음이 이 전체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텍스트와 문제의 관계를 보신다면 이 문제 번호랑
텍스트 번호가 이제 순차적으로 일치해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제 뭐 20, 21, 22 이렇게 있다면 밑에 20번은 누구, 20번 누구 그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시면서 이 사람은 찬성이구나. 그럼 야, 반대구나. 그럼 nine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푸는 시간은요. 이 문제는 한 15분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이 유형사가 가장 쉽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분 이내에 이 유형사를 푸시고 다른 유형들, 뭐 유형 2나 3, 또 헷갈릴 수 있는 5 이런 것들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읽기의 마지막 유형 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eil 5인데요. 자, Teil 5에는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문제 수는 4개예요. 문제 유형은 아베체인데요. 보시면 읽기 유형의 2번과 유사하죠. 그런데 텍스트가 스타일이 전혀 다릅니다. 이제 읽기 유형 2는 이제 신문 텍스트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텍스트는 보통 세부 정보를 안내하는 이제 주는 안내글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지침서처럼 안내하는 글인 거죠. 보통 제목 같은 것을 보면 어떤 이 내용이 어떤 정보를 주는 글인가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뭐 Prüfungsordnung 그러면 시험에 대한 안내죠. 그다음에 뭐 Hausordnung 그러면 이제 건물 사용 규정일 테고 또 이 외에도 뭐 많아요. 뭐 어떤 사용 설명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 Ordnung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텍스트의 구성, 텍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보신다면 주로 이렇게 뭐 사용 규정이잖아요. 이용 규정이다 보니까 작은 소제목에 따라서 정확한 안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사용 시간, 뭐 가격, 아니면은 뭐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세부적인 소제목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거기에 그 밑에 세부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가 요구하는 항목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찾으시면은 쉽게 풀 수 있다고 보겠죠. 자, 텍스트와 문제의 관계를 보시면 뭐 텍스트 전체는 한 200단어가 넘는데 여기서 뭐 단어 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요구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를 잘 찾아내서 정확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유형 5에서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읽기 유형에 대해서 정말 빠르게 저와 함께 쑥 둘러보셨는데요. 둘러보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이 출제자의 마음이 돼서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가를 이해하면 그만큼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마 둘러보기를 통해서 많이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깐 쉬시고 저와 함께 다음의 영역 듣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읽기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읽기 다음은 시험 순서가 듣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순서가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일까? 이렇게 고민해 본 적 없으신가요? 뭐 당연한가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제가 볼 때는 읽기와 듣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문제 스타일이나 지문의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묶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점수가 읽기, 듣기가 비슷하고 또 쓰기, 말하기가 비슷하고 이런 경우들을 덜어 보거든요. 그래서 읽기를 잘하는 분들이 또 듣기도 잘하고 또 읽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듣기를 어려워하고 아마 이런 관계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저와 함께 듣기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유형 1을 보죠. 듣기 유형 1, 듣기도 읽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이 할애되어 있어요. 뭐 10분 몇 분. 그런데 이건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훈련할 때는 요 시간 안에 내가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거는 같습니다. 자, 유형 1에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리고 문제 수는 10개예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은 richtig, falsch라는 문제가 있고 또 아베체라는 문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미 문제 풀으셔서 아실 거예요. 텍스트 지문을 하나 읽고 읽으면서 동시에 맞냐 틀리냐 문제를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아베체 해서 문장을 완성하거나 질문에 답하는 문제를 또 하나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스타일이 하나의 지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굉장히 약간 물리적인 연습인데요. 그런데 그래도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은 텍스트가 비교적 짧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유형은 주로
방송입니다. 그래서 보통 안내 방송 이런 게 가장 많은데요. 안내 방송, 뭐 라디오 방송 아니면은 전화해서 이제 자동 응답기에 남기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보통 이렇게 시작해요. Sie hören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듣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내용들은 조금 달라지는데 가장 많은 유형이 Sie hören eine Nachricht auf dem Anrufbeantworter. 그러니까 응답기에 그 자동 음성을 듣는 거죠. 또는 Sie hören eine Durchsage im 하면서 라디오가 나오기도 하고 im Flughafen이 나오기도 하고 뭐 im Bahnhof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뭐 im Einkaufszentrum이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의 어떤 안내 방송을 듣는다라는 안내 지침으로 이 듣기 텍스트가 시작합니다. 텍스트의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비교적 짧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 텍스트는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를 어떻게 가늠하셔야 하냐면 대충 한 몇 초 정도 흘러갈까. 근데 이걸 정확히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보니까 문제들은 보통 한 30초 전후, 30초가량의 모놀로그 텍스트,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텍스트입니다. 그런 텍스트가 한 30초 정도 흘러간다고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걸 모르고 마냥 듣다 보면 언제 텍스트가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 30초 정도 계산하면 이 안에 답이 빨리빨리 나오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이 문제는 2번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하실 시간이 있다는 거죠. 자, 텍스트와 문제의 관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텍스트, 하나의 듣기 텍스트에 2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문제이기 때문에 5개의 텍스트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각 텍스트에 richtig falsch 문제 하나와 A, B, C 문제 하나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유형 2로 넘어가죠. 자, Teil 2입니다. 자, 여러분 유형 2는요. 시간이 5분밖에 할애가 안 돼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짧으면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유형 2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문제 수는 5개예요. 그리고 문제 유형은 A, B, C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맞는 것을 문장으로 연결하는 문제인데요. 텍스트 유형은 여기도 모놀로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로 방송 아니면 강연 또는 어떤 모임의 가이드 이런 안내를 다루는 방송이 가장 안내를 다루는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텍스트의 구성은 아까 유형 1은 굉장히 짧았잖아요. 뭐 30초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보통 한 2분 30초를 전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긴 모놀로그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와 문제의 관계를 보시면 읽기 유형 2번, 5번과 같이 문제에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거나 어떤 의문문으로 구성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선택하는 건데요. 총 5문제고 근데 듣기 전에 60초의 준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빨리 문제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유형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유형 3은 시간이 8분이 주어집니다. 문제 수는 7개고요. 문제 유형은 richtig와 falsch 중에 고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유형 3이 어쩌면 유형 2보다는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유형 3은 이 텍스트의 유형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디알로그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지금까지 유형 2는 모놀로그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디알로그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저희가 엿듣는 거예요. 옆에서 서 있어서 엿듣는 겁니다. 제목은 주로 문제지에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두 사람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주제가 주어지니까 그 부분을 표시하고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되겠죠. 텍스트의 구성은 타일츠바이보다는 조금 더 긴 것도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화다 보니까 보통 한 3분에서 3분을 또 넘어가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3분, 또 3분 30초, 한 이 정도의 두 사람의 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듣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텍스트와 문제의 관계를 보면요. 읽기 유형 1과 좀 유사한데요. 6문제인데 보통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3분이라고 대충 계산해보면 이제 180초잖아요. 180초인데 6문제를 푼다. 내가 푸는 문제가 6문제다. 그러면 대충 나누면 뭐 2, 30초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읽기와 마찬가지로 막 모든 답이 한 군데 몰려있는 게 아니니까 한 2, 30초를 주기로 한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유형 4로 우리 바로 넘어가죠. 유형 4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형 4는요, 그래도 좀 긴 시간이 주어지네요. 12분이 주어집니다. 문제 수는 8개고요. 문제 유형은 아베체 중에 고르는 건데, 아베체가 문장이 아니에요. 문제가 문장이고, 아베체는 이 유형 4는 이제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토론 진행자 1명과 토론 참여자 2명이 대화를 하는 건데요. 토론을 하는 건데, 아는 주로 토론 진행자, 그 다음에 베와 체는 토론 참여자, 이렇게 보기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제의 문장이 있잖아요. 그 문장이 이 3명 중에 누구의 주장인가, 누구의 의견인가를 맞추는 문제인 거죠. 텍스트 유형은 말씀드렸듯이 토론 프로그램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진행자와, 한 사람의 진행자죠. 진행자와 두 토론자, 참여자 간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지 않으려고 해서인지 몰라도 토론 진행자와 두 토론 참여자가 동성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3명이 다 여성이거나 3명이 남성이면 저희가 아무리 주의 깊게 들어도 이 목소리가 헷갈리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운데요. 보통은 이제 1명의 남성, 2명의 여성, 아니면 1명의 여성, 2명의 남성. 보통 이렇게 이루어지죠. 근데 대체로는 여성 진행자, 그 다음에 남성 참여자 1명, 여성 참여자 1명,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목은 문제지와 이 듣기 파일을 통해서 이미 반복돼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것인지는 문제지를 잘 미리 살펴보시면 이미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텍스트의 구성은 가장 긴 텍스트입니다. 5분 정도 걸리는 텍스트예요. 3사람이 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2번 들려줍니다. 텍스트와 문제의 관계를 살펴보면 바이슈피를 포함해서 총 9문제예요. 그래서 푸는 문제는 8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주어진 이렇게 9문제에 이렇게 주어진 문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장들을 미리 여러분이 쭉 읽으실 텐데, 이제 그런 가이드는 나중에 하겠지만 미리 읽으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직 듣기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듣기의 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주제며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 그래도 답을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읽기보다는 듣기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듣기 텍스트와 읽기 텍스트를 비교하면 듣기 텍스트는 읽기 텍스트보다는 해석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를 좀 더 연습을 하면 그 텍스트 내용에 대해서는 익숙해질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듣기 유형 둘러보기를 마치고 조금 새로운 영역인 쓰기 둘러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쓰기 둘러보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쓰기 하면 벌써부터 마음에 부담이 되는 학생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읽기와 듣기는 뭐 많이 읽어보고 또 많이 듣고 문제를 풀어보면 실력이 좋아지는데, 쓰기라는 것이 뭐 많이 써보지도 않았고 또 썼다고 해도 누구에게 수정을 받거나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베아인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베아인스 쓰기 문제를 풀 때 많이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덜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오늘 둘러보기를 시작으로 쓰기도 이렇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자신감 여러분이 가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쓰기 둘러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기도요, 유형은 3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읽기 유형이 5개였고, 듣기 유형이 4개였다면, 쓰기는 이제 가장 적죠. 유형이 3개입니다. 말하기도 유형이 3개죠. 자, 쓰기 첫 번째 유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우선 주어진 시간은 20분입니다. 문제 유형은 우리가 읽기 첫 번째 봤듯이 이메일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읽기 유형 1을 떠올리시면, 어떻게 내가 작성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안 오신다고요? 자, 텍스트 유형은 말 그대로 편지, 이메일 형식을 갖춘 자유로운 글입니다. 주제는요, 이 문제에 이미 어떤 상황에서 편지와 이메일을 쓰는지에 대한 이 상황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내가 어떤 입장에서 누구에게 글을 쓰는 거구나 라고 그걸 기억하시면서 글을 쓰시면 되겠죠. 텍스트의 구성은
circa 80 Wörter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circa라는 것은 대략이에요. 그래서 80자 전후로 여러분이 글을 쓰시면 되는데 뭐 많이 쓰게 되면 뭐 100자까지도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가능하면 너무 많게 뭐 100자 넘고 120자 뭐 아니면 너무 적어서 막 50자, 60자 이렇게는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큰 격차로는 벌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분이 간략하고 명확하게 글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텍스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이메일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나는 누구에게 글을 쓴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죠. 그 다음에는 이 글에서 요구하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의 주요 내용을 담아야 하고요. 마지막에는 글 마무리. 그러니까 뭐 이메일을 쓰다가 편지를 쓰다가 마지막에 뭔가 마무리를 짓잖아요. 갑자기 그냥 안녕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이렇게 총 이메일이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와 문제의 관계를 보시면 쓰기 문제만큼은 이게 객관식이 아니다 보니까요. 여기서 쓰기 문제에서 주어진 이렇게 하시오, 이것을 쓰시오 라고 하는 부분을 단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빠뜨리는 것이 큰 감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트에 보시면, 문제에 보시면 3개의 요구사항이 보통 주어집니다. 그래서 뭐를 쓰시오 이렇게 3개가 따로 가운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또 다른 3가지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하나 쓰시오. 그 다음에 뭐 정해진 3개의 그 위에 그 모든 문제를 다 관련돼서 답을 쓰시오. 글을 쓰시오. 그 다음에 뭐 맨 마지막에는 이메일 형식에 맞게 뭐 인사, 뭐 마무리 이런 것들을 다 쓰시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 6가지를 다 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이 정확히 그에 맞게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유형 2, 새로운 단계인 새로운 스타일인 유형 2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쓰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유형 2입니다. 시간은 20분보다 더 길죠. 25분이에요. 왜 어렵냐면 이 문제 유형을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주장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읽기와 듣기에서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펼치는 글들을 저희가 좀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하시면 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텍스트 형식은 자신의 의견을 쓰는 글이긴 하지만 그래도 특정 형식을 띠지 않고 자유롭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이 문제의 주제가 주어져요. 그래서 보통 토론 주제입니다. 뭐 이것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뭐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인데요.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중심으로 쓰면 되겠죠. 텍스트의 구성은 유형 1과 마찬가지로 80자 내외입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스타일 자체는요. 아무래도 그래도 의견과 주장을 하는 글이다 보니까요. 보통은 처음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주장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거나 예시들을 들어가면서 글을 쓰고 마지막에는 또 그 전체를 주제를 한 번 더 내 주장을 언급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마무리를 짓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름 내용적으로는 분류가 되는 자유 형식의 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텍스트와 문제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이 주제가 있잖아요, 문제.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여기 블로그에 어떤 다른 사람의 주제에 관한 의견을 나타낸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주제와 또 그것에 대한 블로그의 글과 이 2가지를 연관시켜서 나의 의견을 끌어내는 것. 이것이 여기서는 텍스트와 문제의 관계에서 가장 주의하여서 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유형 3으로 넘어가죠. 유형 3은요. 여기도 보시면은 시간은 제일 적어요. 15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문제 유형이 신기합니다. 이메일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메일 작성을 이미 저희가 했잖아요. 근데 유형 3은 조금 방향이 좀 다릅니다. 텍스트 유형을 보시면 편지 이메일 형식을 갖춘 글이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주제를 보다 보면요. 이제 문제에 글을 쓰는 상황이 여기도 주어져요. 그래서 유형 1과 같이 주어지는데 보통 여기는 조금 더 단순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어떤 것을 뭐 사과하고 왜 그것을 사과하는지에 대한 이유 정도 언급하는 한 요 정도예요. 굉장히 요구사항이 적습니다. 텍스트의 구성이 그러다 보니 40자 내외입니다. 80자까지 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40자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것만 딱 적어도요 40자가 끝나버립니다. 주로는 호칭, 이제 누구에게 쓰는 건지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인사 딱 하면 글이 끝납니다. 텍스트와 문제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어진 이 1개 또는 2개, 보통은 2개예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과해라. 그리고 이유를 얘기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하는 것과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 이게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의 요구사항과 또 두 가지 지침. 뭐 이메일을 쓰시오. 그 다음에 뭐 인사와 마무리를 하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까 1번처럼 밑에 지침이 들어가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반으로 딱 자른 느낌이 있어요. 뭔가 요구사항이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글의 수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유형 1을 잘 쓰시는 분들은 유형 3을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쓰기에 대해서 정확히 더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는 지금은 그것을 둘러보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어디까지나 문제를 둘러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시험의 마지막 영역인 말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쭉 둘러보셨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뭡니까? 말하기, sprechen. 자, 은근히 한국 분들이 자신 있어 하세요. 이 말하기. 나는 말하기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시험을 막상 보면 말하기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말하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자, 첫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유형을 봐야 하는데 갑자기 뭔가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준비 시간이 말하기엔 있다는 거예요. 15분이 먼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15분간 말하기 유형 3가지에 대한 여러분이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메모도 하시고 어떻게 말할지 나름 가이드도 짜시고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막 필기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했냐에 따라서 말하기 시험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말을 잘하는 분들은 막 즉석에서도 잘할 수 있지만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간단한 메모 형식으로 유형 1에서 3까지 빨리 준비하시면 그 1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유형 1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1은 보통 시간이 한 3분, 뭐 4분 걸릴 때도 있지만 한 3분 정도예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동안은 이제 혼자 시험을 봤잖아요. 쓰기까지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파트너와 같이 뭔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이 이 유형 1의 목적입니다. 텍스트 유형은 일상 대화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편하게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주제는요, 이 문제에 어떤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하는지 주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같이 그것을 계획하시면 돼요. 뭐 생일 파티다, 파티를 계획하시면 되고, 또 뭐 고별 파티다, 송별회다, 그럼 송별을 준비하시면 되고, 축제다, 그럼 축제를 준비하시면 되고, 그런 겁니다. 텍스트의 구성은요, 보통 우리가 지금 이것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화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뭔가를 제안하고 그것에 동의하거나 거절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이뤄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자로 모든 대화가 마무리 짓는 겁니다. 텍스트와 문제의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말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는요. 여기 문제에 보통 4가지 내용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밑에 점점점이 있기 때문에 더 새로운 내용도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2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 유형 2는요. 1차적으로는 한 사람이 발표를 합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근데 두 학생이 각자 다른 시험지를 받아요. 다른 주제가 담긴 시험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미 시험 보셔서 알겠지만 한 명당 3, 4분이 주어지는데 문제 유형은 이거예요. 파트너와 또 시험관이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주제를 가지고 나의 발표를 하는 거예요. 텍스트 형식은 아무래도 발표지만 뭐 하는 방식 자체는 좀 자유로운 형식이겠죠. 근데 주제는 나와 파트너의 프레젠테이션 주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른 주제를 뽑게 되는 거죠. 두 명이. 이 텍스트의 구성은 여기에 나온 이 5가지의 우리가 PPT 그림이 있잖아요. 이 5개의 그림의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여러분이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 2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이 PPT를 보면 가운데에 뭔가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뭐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운데 글을 보셔야 돼요. 이 가운데 글이 여러분이 발표하시게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주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PPT의 순서에 따라서 주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고국의 여러분이 속한 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장단점 및 자신의 의견 그리고 마지막 인사 이런 이 PPT의 순서대로 여러분이 차근차근 발표를 해나가면 3, 4분이 그냥 지나가겠죠.
텍스트와 문제의 관계는 이 5개의 프레젠테이션 페이지와 좌측에 그 왼쪽에 보시면 안내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 안내들을 따라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여백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주어진 15분의 그 준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준비 시간에 최대한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 간단하게 빠르게 메모하기 위해서 여기에 페이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메모했다고 해서 발표하실 때 이렇게 보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이때는 자유롭게 보고 정말 한두 가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눈만 한 번만 이렇게 주면서 보는 정도지 그것을 보고 읽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말하기. 어떻게 보면 시험의 모든 최종이죠. 최종 말하기 유형 3을 같이 살펴보고 오늘 둘러보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3을 보시면요. 이것은 보통 시간 한 명당 한 2분 정도, 그래서 2명이 하면은 한 4분 정도 이렇게 할애가 됩니다. 가장 짧죠. 근데 텍스트와 문제의 관계를 보시면요. 이 문제 유형을 먼저 보시면 파트너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내가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아, 너의 프레젠테이션 어땠다, 좋았다, 재밌었다, 이래서 재밌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 너는 어떠니?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질문을 함께 던지는 것이 바로 요 유형 3의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거꾸로 내가 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상대, 나의 파트너 또는 시험관이 나에게 똑같은 피드백과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또 답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둘이 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 유형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 유형 2와 똑같은 거겠죠. 그리고 텍스트의 구성은 아무래도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칭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아무리 못했다고 해도 아, 너 이런 것이 잘했고 너무 재밌었어. 그렇게 하면서 난 이런 게 궁금한데 너는 어떠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상대의 피드백에 대해서 질문을 답변하거나 아니면 칭찬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유형까지 다 마쳤는데 말하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발음하고 독일어를 표현하는 이 스타일이 또 점수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1, 2, 3을 아무리 잘했어도 여러분 너무 발음이 좋지 않거나 독일어를 표현하는 표현력이 부족하다면 그것 또한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오히려 잘한다면 그것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하루 만에 모든 영역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둘러본 것이 여러분에게 좀 시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바로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그림을 가지고 천천히 차근차근히 준비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2강 둘러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고 저는 3강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schüss.